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리나리님 만큼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 다이브의 첫 출연이신데요. 예. 예. 뭐 저희 앞부분 잠시 보셨잖아요. 예. 예, 느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발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발랄해요. 네, 발랄해요. 저도 TV에서만 뵀는데 예. 여기 와서 직접 뵀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기 머리는 얼마에 한 번씩 자르세요? 2주에 한 번. 예. 자주 하시네. 그러니까 저 길이를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혹시 단골로 가시는 데가 있으세요? 예. 그 남성 전용 거기 뭐더라? 블루. 아이고 이렇게 진지하게 답하시네요. 여의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클럽. 남성 전용으로. 근데 굉장히 잘 자릅니다. 어. 거기 말고 다른 데를 가면 불만스러워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나만의 또 헤어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있죠. 사람마다. 이동학 씨도 있어요? 저는 영종도에 있습니다. 뭐네. 자, 인천 중구 강화 옹진에 지금 털을 닦고 있는 우리 이동학 전 최고를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순회 경선 다 끝났고요. 지금 대전에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원대회와 함께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보니까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죠.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연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방송 진행 중에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이 진행되는 순간이 오면 어떤 메시지 나오는지 짧게라도 현장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저희끼리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고 그 외의 뉴스들도 좀 짚어보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좋아요를 저도 지금 막 눌렀는데 좋아요를 꼭 누르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 이제 뭐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 호남 그리고 수도권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보기 전에 일단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예, 호남과 수도권에 갈라지는 민심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김민석 후보가 다 이기긴 했어요. 예. 그러나 표 차이에서 봤을 때는 호남은 두 자릿수, 그 다음에 서울 경기는 아주 근소한, 거의 뭐 동률이라고 봐야 됩니다. 표현하자면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압승,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는 박빙 이렇게 박빙.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거의 뭐 동률이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박빙입니다. 확실히 이번에 호남과 이 수도권의 어떤 그 선택이 있어가지고 두드러진 차이가 향후 앞으로 민주당에 하나의 양대축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점에서 뭔가 이제 상당히 어떤 여론이 지역별로도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이제 흥미 있었고, 다만 대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거대한 두 개의 강을 합류시킬 수 있느냐, 호남 강과 서울의 강을 이걸 이 두 개의 물줄기를 갖다가 이거를 합수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두 물줄기가 이제 잘 만나서 합수가 될 수 있느냐. 네, 양술이네요, 그럼. 양술이죠. 북한강 남한강이 합치면은 팔당댐에서 상수원을 만든 겨.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렇죠. 합수 과정이에요, 이게. 수도권의 상수원이 거기서 형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호남과 기어이 한마디 더 시키네. 호남과 서울 쪽에서 이제 이 물들이 잘 합쳐져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이동학 청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호남에서 거의 몰표가 나오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격거리가 벌어지면 안 된다, 여당은. 그리고 이제 임기 초니까 실제로 힘을 지금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을 더 실어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전북에서도 또 의외의 결과였어요. 전북은 정청래 대표께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경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때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를 갈고 있었다. 그런 측면들도 좀 작용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플러스로 연임 문제에 관해서 과연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연임을 해야 될 수 있는 사안
뭐 그런 뭐 이유가 되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부의 적이 있어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뭐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면 그걸 똘똘 뭉쳐서 지켜야 된다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 평시에 오히려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또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약간 그런 지점들이 많이 판단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 오셨으니까 이게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벌어질지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20%가 뭐 이렇게 확 25%였죠. 확 벌어졌던 것들이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조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확 예. 벌어진 경우가 있었죠. 어허. 예, 그게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벌어졌었고요. 리얼미터는 그랬었고요. 예.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왔고 대충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호남은 맞췄는데 다른 지역까지 맞췄는지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만으로 따졌을 때, 예. 내지는 권리당원으로만 따졌을 때 이렇게 되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과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반이 되면은 지금 사실 지금 아주 크게 미세하게 과반이 안 된 건데 과반이 됐어야 맞죠. 근데 과반이 안 됐다라는 건 리얼미터 조사가 호남 민심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 전반적으로는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가 당연히 맞추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예. 뭘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토마토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11일 날 나간 건데요. 지지층 중에 예. 거기서 이제 48.2, 김민석 48.2, 정청래 43.2, 송영길 6.5 나왔는데 요거를 모르겠다 무응답하신 분들이 한 2%포인트 됩니다. 요거를 빼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하면 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49가 살짝 넘어요. 예. 그러면 지금 당심하고 되게 비슷하죠. 어허.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민심을 전국적으로 측정할 때는 네. 그러면 그 토마토 조사가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무당층까지 합산하면 그러면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심에서. 그래서 당심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 예. 민심에서요. 예, 민심에서. 예, 민심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넘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이게 좀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못 넘을 가능성도 있다. 예, 과반이 없는 거죠. 과반 득표자가. 그럼 선호 투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호 투표로 가게 될 것 같다가 이제 최근 나온 지금까지 숫자로는 여론조사의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 조금 나눠서 좀 보도록 하죠. 호남 얘기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김인석 후보가 앞선다라는 취지의 조사들은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앞서고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었던 것인데.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와 김민석 후보가 압승한다는 이건 호남이 주는 어떤 신호는 좀 다른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결합도 앞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예. 뭐 또 한간에서는 뭐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결국 이격거리가 넓어진 메가 프로젝트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었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임 문제 그것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촉발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 부분이 서로 어떤 뭐 이렇게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좀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더라면 사실 뭐 성공할 수도 있었다라고 전 보는데 예. 그 과정이 되게 거칠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할 때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 뭐 주식 검찰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잘못 만지게 되면 당에서 잘못 만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들의 위기감이 호남 당원들에게 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반면에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가 이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조금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과 뭐 삐걱거릴 수도 있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오밀조밀하게 됐던 것 같은데 한 가지 함의는 야 이거 호남 정당으로 또 계속 공을 들이면 사실은 영남에서 이번에 임미애 후보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 그렇죠. 중도 예.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왔었던 그 흐름에서 1인 1표제가 되면서 실제로 당원이 많은 수도권과 호남 요런 방향으로 당의 어떤 물꼬가 그쪽으로 너무 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어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김정대 의원은 어떻게 지금 호남에서의 예. 압승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일단은 호남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개혁 코어 프레임의 패배라고 봅니다. 개혁 예, 코어 정청래는 인물의 패배이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 소위 말하는 뭐 개혁 코어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사법 개혁을 통해서 중단 없는 개혁을 이렇게 쭉 외쳐왔던 그 프레임이 좀 고립된 것 같다. 예, 그것보다는 역시 현실주의적인 노선, 어떤 조금 더 국정을 안정적으로 힘있게 끌어나가는 부분에 예. 호남 민심이 한 표를 줬다. 이건 단순히 인물보다도 저는 방향성의 차이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호남이 새로운 성장연대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 시대적인 자리매김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개혁 코어 그룹이라는 게 고립을 자초하는 담론이라는 걸 조금 더 먼저 깨달았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처럼 새로운 어떤 개혁 담론을 풍부하게 차려서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가 더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개혁 담론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별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자꾸 이 개혁 담론이 남용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역 민심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그 개혁 코어 이것들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어떤 그 새로운 성장연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뭐 아직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이재명 정부가 중도 통합 실용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성장입니다. 성장. 예, 그쪽의 담론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까지 다 합친다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특히 요즘에 모든 지표가 전부 다 이제 부동산, 주식 다 내리막길을 겪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성장 지표는 올라갔습니다. 예. 수출 같은 게 쭉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산업과 정치 권력, 게 어떤 그 새로운 또 연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신성장 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지역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서울 수도권 이야기와 이제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호남에서는 김인석 후보가 한 25% 가까이 확 이겨버렸지만 서울에서는 지금 두 후보 차이가 0.38%포인트. 이거 뭐 붙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이기지는 못했으나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이 목소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김인석 후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토를 하는 세력들이 정청래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뭐 대변하고자 하는 게 실제로 뭐 약간 그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뭐 미숙함이랄까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준비되지 못했었던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표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이입을 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앞으로 이건 엄청난 과제일 겁니다. 김민석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포용하고 그것을 적절한 또 에너지로 당의 에너지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또 억압하려고 하거나 뭔가 무시하거나 소외되도록 만들면 동력 자체가 안 생길 거예요. 당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또 대통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밥도 먹고 MT도 가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MT 참 좋아해요. 정말 가까워져. 학교 다닐 때뭐 강의실보다 MT도 많이 라포가 형성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장면, 파열음이 좀 덜 나오도록 당은 당대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김민석 후보 뭐 당선되신다면 그러한 포용의 자세를 취하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네. 대통령 역시도 뭐 패자와 승자 뭐 따로 보실 수도 있고 또 같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어울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그 오늘 전당대회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등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이제 축전도 도착을 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이면 굉장히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또 다 같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과 호남이 이제 각각 뭐 다른 메시지를 냈다, 이런 평가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김홍수 대표께서 보실 때는 전당대회 이제 전반에서 좀 유의미한 어떤 내용들 확인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제 호남에서의 흐름이 호남 향후회하고 이제 그 비슷하게, 특히 이제 당신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 서울이 이렇게 대등하게 나온 거는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서 좀 조직력을 좀 발휘했었거든요. 예. 지금 대전이라든지 세종, 그다음에 대구, 뭐 부산, 뭐 경남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약간의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등할 거로는 봤는데, 경기에서 이렇게 대등한 거는 좀 약간 좀 놀랍죠. 그 얘기는 그러면은 호남에 계신 분하고 호남 지역을 이탈한 호남 향후의 분들하고의 그런 어떤 당심의 지금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3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청래 후보가 실제로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에 있었던 어떤 논란,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북에서 좀 격차가 좀 있었죠. 전북에서. 그것도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호남에서의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지를 했던 것은 그 지방선거처럼 이제 총선을 할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확실하게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라든지 또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팽팽했던 것은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 긍정률이 빠지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시민 뭐 작가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통령 긍정률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어 그룹이 빠진다라는 진단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코어 그룹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발언이 있을 때는 코어 그룹이 아니고 중도에서 빠졌습니다. 그건 분명한 현상인데, 그런데 내가 코어 그룹이니까 이제 내가 빠진다라는 거였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향이 있더라. 유튜버들의 영향이 있고 그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따지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 향후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도 거기에 일부 공감을 하는 측면이 나타났다라고 봐야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대의원 투표가 있고, 대의원 투표는 뭐 이전엔 1인 1표라서 그냥 뭐 표이죠. 제가 오늘 찍어봤는데요. 네.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시래요. 여기 대의원 왜 합니까? 대의원을 여기 두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예. 그런 제도가 왜 뭐 유지돼요? 더 많은 뭐 권한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국 대의원은 오늘 원래 현장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표 있었습니다. 한 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가 30%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제 잠시 뒤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냥 호남 그리고 수도권 뭐 순회 경선이 끝나면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반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차이는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약간씩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의 과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요 질문만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아주 좀 안전하게 답변을 하더라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지금 상황 가서 국민 여론조사가 그러면 얼마만한 변수냐? 저는 지금 여론조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벌써 마무리됐습니다. 예. 오늘은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전 상황이라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지금 많이 호남과 앞서가고 서두권에서도 조금 앞섰는데 이런 흐름 이전의 수치가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평균치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약간 기대를 가질. 약간 기대를 가질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과반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50%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김민석 후보가. 예, 네. 예. 그러나 뭐 대세는 결정이 됐고 안 되면 선호 투표제로라도 가기 때문에 승자는 바뀌지는 않겠으나 과반수까지는 전 조금 회의적이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이 판을 뒤집으려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최대 20% 이상의 폭을 벌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60%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20% 이상 차이를 격차를 내야 돼요. 그게 네.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 과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있다? 예, 어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제가 볼 때 소폭 앞서는 걸로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저희 대의원들? 대의원들은 더 나올 것 같아요. 호남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이입이 된 당원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도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의원들도 그런 흐름을 조금 이렇게 감지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예, 제가 볼 때는 넘어갈 가능성도 51% 정도 되지 않을까? 51%. 우리 많이는 김무신 아니고.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의원 한 17,000여 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1인 1표입니다. 예. 17,000표. 근데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표제 하에서 보면 만약에 7대3 정도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의원분들이 만약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가 생기면서 그립감 있게 사실 1순위 표에서 과반을 넘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7대3 정도의 비율로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대의원까지만 따지면은 과반입니다. 50%가 아주 미세하게 넘을 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그 김민석 후보가 최소 52 정도가 돼야지 이 과반이 돼서 이 순위표를 이제 무시하고도 당선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를 아까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이제 여론에서 나오는 지표 그리고 이 여론 당심 이외에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 지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표형 여론조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 예, 다르게 측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무당층이 좀 달라요. 무당층은 정청래 후보 쪽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민심 측정할 땐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무당층 같이 이제 뭐 응답자의 비율에 맞게끔 평균을 내죠. 그렇게 되면 무당층이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당심으로 나타난 49.9보다는 이게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예, 왜냐? 무당층은 분명하게 정청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기울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과반 안 된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예, 과반이 되기가 그러니까 대의원이 70%가 그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론에서도 거의 100% 가도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7,000여 표 되는 대의원 표가 1인 1표라 큰 매가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 표가 조금 더 더더군다나 17,000명 예. 다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겠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의 70% 70%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쉽지 않은 거고 여론조사라는 게 양상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 양상을 보면 말하자면 과반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선호투표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호투표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뭐 대세가 정해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찌됐건 뭐 대세는 그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과반 여부는 뭐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그냥 진행되는 양상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고 호남을 지나면서 1위 후보가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친청계, 친명계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계파적으로도 3명이 들어가느냐 2명이 들어가느냐가 5위 싸움에서 바뀌기도 했었고 또 그 경계에 서 있는 분이 이제 김용 후보인데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계시네요. 김용 후보. 김용 후보가 당선권에 들었다가 또 서울 경기 지나면서 빠졌단 말이죠. 야, 요거 어려울 것 같아요. 5명의 뭐 1, 2, 3, 4등은 빼고 5등 맞추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현재 뭐 5등은 한민수. 예, 현재는 후보죠. 한민수 후보가 5위, 이성윤 후보가 4위, 서미화 후보가 3위, 박선원 후보가 2위, 최민희 후보가 1위. 서울, 경기, 경선까지 마친 결과는 저렇습니다. 여기에 역시 대의원 표와 국민 여론조사 표가 합쳐져서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순위에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5위까지 5명 중에 4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선으로만 거의 지도부가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저 다선 의원이라 가지고 혼자 주책 없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주책 없이. 예, 같이 초선화된 다선 의원. 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1위가 지금 간당간당한데. 사실 후보들 중에 최다선은 김영호 후보였어요. 그렇죠. 예, 네. 김영호 네. 후보는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임미애 후보와 사퇴 뜻을 밝혔고 그러면서 사실은 김용 후보를 밀어달라. 이 얘기와 함께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오늘 대의원 그 투표에 그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부터 엄청나게 돌았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고. 적어도 대의원들한테 직접적 그러면 큰 영향이 있을 수 변수네요. 있으니까. 네, 왜냐면 저거는 5등 싸움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4위 김용 후보가 4위 한민수 후보하고 거의 붙었어요. 4,951표 예. 차이고요. 0.15% 포인트. 네, 예. 그다음에 5위 한민수 후보. 한민수 후보하고는 2,312표 차이예요. 그러면은 대의원 지금 17,000표라고 하면 뭐 12,000~13,000명 정도 투표한다고 치면 예. 이거는 지금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나한테 표를 하나 주고 최고위원 한 명은 무조건 김용으로 찍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선원 김용으로 가자. 그럼 상당히 올라올 마지막에 가능성이 약간 있네. 호소 투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등은 정말 이거 모를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야, 모를 상황이라 그러니까 더 흥미진진해지는데 우리 이럴 때는 이제 김홍신 대표가 이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어렵죠, 없죠. 이거는. 최고위원은 네. 진짜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당 대표는 그래도 뭐 3명밖에 안 된데다가 뭐 1인 1표로 가고 이제 선호 투표제인데 여긴 2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다 보니까 더 알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만약에 대의원 친명계가 전부 다 김용을 한 표는 무조건 준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5등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또 아시다시피 민심 30%또 반영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론조사도 거기서도 2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는 또 지금 이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무조건 김용 한 표는 또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거기는. 그거는 어젯밤 얘기였기 그리고 때문에 사퇴한 후보들도 그 표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여론조사는 이미 진행이 된 이미 거니까. 들어가서 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퇴를 좀 일찍 하시죠. 사퇴를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비판을 또 많이. 그러니까 저 사퇴한 두 후보는 100% 대의원을 대의원들에게 호소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지금 현재 5위는 한민수 후보고 4위 이성윤 후보 그리고 최민희 후보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친청계가 현재로선 당선권 안에 3명이 있고요. 박선원, 서미화 후보가 지금 이제 2명이 있는데 김용 후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만약에 김용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간다면 한민수, 이성윤 두 후보 중에 누가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6위 김용 후보가 5위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예. 예. 그러다가 밀리니까 뒤늦게 사퇴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청 쪽에서는 표를 합리적으로 뭐 생월 단위로 이렇게 선택 투표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일찍부터 움직여가지고 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사실은 이성윤 후보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전 호남 결과 나온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진정한 민심인지 아니면 그 전략적인 어떤 투표 때문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차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사퇴 파동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 그 지지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예. 이성윤 쪽으로 많이 옮겨간 건 맞습니다. 어허. 예. 그게 그렇게 연동이 되는군요. 예, 전략적 투표가 있었죠. 어찌됐건 그 개파적으로 서로가 우리 편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정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당대표 선거보다 저 최고위원회 권력 지도가 앞으로 민주당의 갈등 요인을 규정하는데 더 결정력이 사실은 있다고 봐요. 자, 말씀드린 순간 저 현장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 등장해서요. 연설을 현장 연결해서 저희가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다. 왜 민주당에 들어오셨습니까? 민주당원 이제 몇 년 되셨습니까? 왜 민주당에 남아 계십니까? 국회의원도 장관도 지방의원도 아닌데 뭘 꿈꾸십니까? 어느 대통령을 제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민주당에 실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왜 민주당이 나의 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왜 민주당이 뿌리고 맏형이고 책임정당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꿈에라도 홧김에라도 독재하고 탄핵되고 내란수계와 부하들이 이끌었던 저쪽 당으로 가버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그쪽에서 왔는데 역시 민주당 오길 잘했다 하는 판단이 바뀌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당대회마다 대선 경선마다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럼에도 왜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당원 68년 차 진행되고 있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저희가 짧게나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당대표 후보들 주요 후보들이 등장하면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연설을 다 듣기에는 예, 시간 뭐 제약이 있어서요. 김인석 후보 등장과 동시에 뭐 인사말 없이 바로 저렇게 연설을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짧게 앞부분을 잠시 들었습니다. 왜 민주당에 있냐? 이동학 최고는 왜 있습니까? 저거 빌드업 같아요. 질문으로 도입부를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냐 이거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결국에는 저 뒤에 화합하자, 통합하자, 함께 승리하자 이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빌드업 같아 보여요. 전당대회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앞부분만 듣고도 내용을 알아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아마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내겠죠. 왜냐면 오늘 네. 투표 다 끝났고 그렇죠. 더 이상 호소해봐야 이제는 뭐 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안정된 정당으로 다시 가자.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네. 김정호님이 있을만 하니까 있겠죠. 댓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사실 조대목만 떼서 들으면은 뭐 저런 연설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저거 또한 말 그대로 빌드업일 가능성이 높죠. 기법이라면은 이후에 뭔가 단단하게 이 어떤 대단원의 서사를 좀 매듭짓는 메시지가 없으면은 처음에 저거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너무 부자연스럽다. 근데 아마 뒤에 받쳐주는 메시지가 뭔가 있겠죠. 있다면은 예. 지금 뭐 저희가 이런 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뭐 은근히 사람 염장 질러 놓고 그 다음에 쓰다듬어줘. 그러면서 저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작은 화면으로 김인석 후보의 모습이 계속 나갑니다만 점점 액션이 커지고 있어요. 예. 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최고위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현장을 연결했었는데 그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역시 최민희 후보가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화제성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화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김봉신 대표는 최민희 후보가 쭉 1위를 달리다가 호남 지나면서 2위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 자체가 지역을 지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는 건 확실히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아시다시피 호남이 뭐 51만으로서 뭐 권리당원 뭐 숫자로 따지면 상당하죠. 경기도를 제외하면 호남이 단일 광역 중에서는 전남 광주가 가장 컸는데 사실 그때에 이성윤 후보가 주석 그 야청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윤 후보와 관련해서 표가 좀 빠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웹자보 같은 거를 보면 그냥 두 명을 그냥 찍어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를 뺀 거죠, 사실. 그 웹자보 같은 데서 두 명을 아예 찍어달라라고 하면서 호남을 거치면서 좀 빠졌는데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최민희 후보와 관련돼서 오마이TV에 이제 카메라를 막는 그런 어떤 그 논란 때문에 그래서 좀 빠지나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캠페인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최민희 후보의
그 지지도를 떨어뜨려도 당선은 되기 때문에 예. 다른 후보 2명으로 한민수, 이성열 쪽으로 확실히 간 거는 맞는 것 같다. 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주당 전당대회 그 이후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찌됐건 결론은 날 것이고 김민석 후보가 지금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갈등을 봉합하는 아주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저는 당 대표가 되는 사람보다 탈락한 후보들이 그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사실은 더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승복 메시지는 당연히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승복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로 끝날 거냐, 그 뒤에 행동까지 받쳐줄 거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는 나올 텐데 그 뒤에 아마 당대표 당선자가 뭐 별도로 만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바로 뭐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응하고 바로 또 언론 앞에 브리핑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며칠 동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만나고 또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만날 것 같고 메시지도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전폭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자. 아니 당원으로서 생활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저는 후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후보가 나 졌어 삐져서 안 나갈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봐요. 근데 이제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것과 지지층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격하게 붙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극복이나 회복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당장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럼 자신을 지지해줬던 지지층으로부터도 욕을 먹을 거예요. 네가 배신자라고 해놓고 이제는 너가 우리를 배신해?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겁니다. 근데 화도 나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승리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야만 그게 모두의 내 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정선을 다 터치를 해줘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자의 메시지, 떨어진 후보자의 메시지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긴 사람, 승자가 뭐 독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포용의 언어와 포용의 행동들을 계속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조금씩 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내년도에 선거가 없는데 혹시 좀 이른 시기에 보궐선거가 생기게 될 경우, 서울의 경우, 그러면 상당한 또 파열음이 또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실수 하나 할 때마다 그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거봐라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빨리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노력해야죠. 정치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바라거든요. 내가 그러지 않았냐? 내 말이 맞지? 김종대 의원께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가 요구한 개혁의 어떤 요구를 흡수하겠다는 일정 정도 어떤 행보가 나와줘야 통합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마치 개혁 호화 그룹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하고 밀어내버리는 스타일로 당이 운영될 때 이때가 위험해진다. 그러면 뭐냐? 일단은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이 10월까지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아주 난제 중에 난제죠. 예. 그러면서도 저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개혁이 어디 사법개혁 하나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조금 뭐랄까 내란 청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종합특검에서 좀 혼선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혁 과제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있거든요. 흐지부지돼진 것도 있고. 노동, 기후 위기 다 후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서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의 어떤 그 친청은 아니라도 반명 내지는 비명 기조로 해가지고 이런 개혁 다 어디 갔냐? 우리 그러니까 빛의 불만이 혁명, 모일 수 있다는 거죠. 빛의 혁명 촛불 시민이 지지해준 요구 사항 다 어디로 갔냐? 그리고 왜 재벌한테만 잘하냐? 부동산 가격이나 저기 이런 건 어떤 자본주의 시장 보면은 서민한테 적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면 이게 통합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중도 통합이라는 담론을 어떤 개혁하고 좀 잘 녹여서 어떤 그 중단 없는 개혁 위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통합의 지평으로 나가는 뭔가 이런 리듬감을 좀 더 역동적으로 갖추시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고 자칫 김민석식 엘리트주의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주의와 결합해서 어떤 재벌 산업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신성장 복합체 뭐 연대 이런 쪽으로 가면서 개혁이 소외됐다. 이랬을 때 이제 열받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했으면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전당대회 현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등장하고 있고요. 김인석 후보만큼이나 이제 정청래 후보의 연설도 저희가 좀 들어볼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손들고 인사하고 이러는 장면이라서 연설이 시작되면 관련 이야기를 현장 연결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연설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또 한가득 저 만끽하는 것도 있어야 될 그렇죠. 것이고 네. 예. 자 마이크 앞에 섰으니까요. 현장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열기를 고조시켜야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의 힘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얻어 터지고 찔려도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개혁하는 민주당 깃발 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을 외면할 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개혁하고 또 개혁했습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다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정청래 후보의 연설 시작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오던 메시지와 비슷하게 개혁을 강조했던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행보를 강조했던 내용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 마무리되고 송영길 후보가 나오면 그때 또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